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감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당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당뇨의 원인이 되는 혹은 당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도 당뇨 환자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대하여 좀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 당뇨의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선천적인 요인에는 유전이나 가족력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후천적인 요인은 이것이 바로 환경적인 요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생활 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후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무척 인기 있었던 드라마 한 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저의 어린 학창 시절과 그 유관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흥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1980년대 올림픽이 막 개최되기 그 이전의 사회상을 담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는 지금은 우리 곁에서 사라진 한 공간이 등장합니다. 드라마를 시청하신 분들 가운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골목입니다. 드라마는 한 동네의 그 한 골목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그 일상의 모습들을 연출하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향수를 자극하다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아파트로 이사하며 골목이 우리 일상의 곁을 떠나게 되는 모습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골목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살며 엘리베이터로 출입을 하고 시장 대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앞서 드라마 속 그 골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은 골목에서 구슬치기, 사방치기, 비석치기, 나이 먹기, 다방구, 제기차기, 고무줄놀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저는 제기차기와 다방구를 참 잘했습니다. 달기를 좀 잘했기 때문에 다방구를 참 잘했는데, 이제 우리의 아이들은 더 이상 위에 열거한 그런 놀이들을 잘하지 않습니다. 기껏 놀 수 있는 곳이 그 아파트 놀이터, 이 외에는 이제 아이들은 골목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뛰어노는 대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아이돌의 그 춤을 따라하거나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대중문화에 빠져들곤 합니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죠.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하여 본격적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천적인 요인, 즉 가족력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실 것은 잠시 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가족력이라는 것이 선천적이만 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선천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선천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가족력 또는 DNA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것,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1형 당뇨 환자 얘기입니다. 1형 당뇨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1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소아형 당뇨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당뇨 중 약 5% 미만의 그 환자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개인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1형 당뇨가 아니라 전체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2형 당뇨입니다. 바로 오늘 강의의 주된 타겟이 되는 것이 바로 2형 당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사전적인 의미의 선천적인 요인과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한의사로서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바라보는 선천적인 요인에 대한 견해를 좀 사회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것은 한의사로서 그 전인적 관점에서 환자를 바라보는 그런 오랜 훈련과 경험에서 깨닫게 된 것이기도 한데요. 요즘 세상에는 당뇨, 이상지혈증, 고혈압 이런 대사성 질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그 장년층의 경우에는 거의가 3사람 중에 1사람 정도는 그러니까 단순히 근육통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상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기저질환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어떤 생활습관, 어떤 식이습관, 어떤 것들이 이런 병의 양태를 만들어냈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과거에 비하여 우리는 훨씬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죠. 저는 그것이 아마도 나의 토대에 따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생소하죠? 이 토대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는 토대라는 것은 집 같은 어떤 구조물을 지을 때 맨 하단에 그런 쌓아 올리는 기초공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토대라는 말을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아마도 유전이나 가족력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한의학은 양의학과는 그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병을 치료하는 방법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의학이 분석적이고 부분적이고 구조 중심의 의학이라면 한의학은 통합적이고 전체적이고 기능 중심의 의학이다. 이렇게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물론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마음은 당연히 같은 것이겠죠. 과거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는 먹을거리, 입을거리가 참 부족했습니다. 오죽하면 춘궁기,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겠습니까? 최근에 그 트롯 그 프로그램에서 정동원이라는 어린아이가 보릿고개를 부르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의 어떤 그 느낌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서 큰 화제가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른들은 춘궁기,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살았습니다. 흔히 58년 개띠로 불리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 직후에 폐허 속에서 잉태되고 그 자라난 1차 베이버 부머 시대를 이르는 별칭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태중의 아이들도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환경은 아니 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후로 우리나라의 변화는 이미 세계의 유수 언론들이 앞다투어 다루며 칭찬하고 있을 만큼 실로 놀랍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5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열거해 보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나열하기에도 숨가쁘게 가슴 벅찬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GDP 3만 불에 그리고 OECD 회원국입니다. 이유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란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먹이는 부모가 되었고 그 결과 요즘 젊은 아이들은 키가 63빌딩만큼이나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실 저의 선배님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어떠실까요? 엄마의 빈 젖을 빨고 이유식 대신에 쌀 미음을 겨우 먹었던 아이가 이제 60의 장년이 되었습니다. 약하디 약한 토대를 타고나
백일과 도를 축하받았던 우리는 온갖 산의 진미를 먹으며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에 올라가서 쉬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시죠? 한의사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한 토대에 너무 큰 집을 짓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오늘의 강의인 당뇨에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주제에도 맞닿아 있는데요. 당뇨의 발생 원인이 주로 식생활, 운동, 수면, 생활 습관의 그 후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 후천적인 요인들도 약한 토대를 타고 태어난 그 선천적 요인의 기반함이 적지 않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후천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던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거의 유전적인 그런 요인에 가깝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전체 당뇨 환자 중 말 그대로 유전적인 요인으로 당뇨 환자가 된 그 5%의 환자군을 제외하면 나머지 70% 이상의 당뇨 환자는 유사 선천적 요인의 당뇨 환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후천적이긴 하지만 그 기저로 들어가 보면 아주 약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당뇨 환자의 극히 일부를 제하면 나머지는 유사 선천적 또는 후천적 환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당뇨고 내가 당뇨라고 해서 그것이 선천적으로 그리고 DNA상으로 당뇨를 물려받은 게 아니고 잘못된 습관 또는 허약한 토대, 이것이 바로 환경적 요인이겠죠. 이런 허약한 토대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후천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 수면습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통되게 습관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갔죠. 자, 우선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짜게 먹거나 너무 달게 먹어온 사람은 본인이 짜게 먹는지 그리고 달게 먹고 있는지 이런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천적이지만 유사 선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내가 지금 달게 먹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부모의 어떤 식사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당뇨일 경우에는 그 자녀도 당뇨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즉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통해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먹는 습관 자체를 물려받음으로써 나도 당뇨 환자가 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을 싫어하고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대신 주로 외식을 하고, 그리고 생일 파티를 하게 되면 피자, 치킨, 케이크, 의뢰이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지만 생일 파티에 그 상차림이 되는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의 그 생일 파티 상차림을 하면서 직접 김밥을 말고 그리고 치킨을 제가 직접 만들고 이렇게 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상차림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거 평소에 못 먹어보던 건데,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인스턴트 식품의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과 어떤 생활 습관에 있어서 이런 변화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수면 습관입니다. 늘 늦게 자는 습관, 그리고 밤 늦게까지 TV를 보는 경우, 그리고 심지어는 안방에 TV를 놓고 자다가도 잠이 깨면 얼른 그 텔레비전을 켜는 이런 습관들, 그리고 잠을 잘 때 커튼을 치지 않고 조명을 어느 정도 밝게 해놓고 자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습관인데요. 흔히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만큼 노화에 따른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당뇨라는 질환 자체가 그 신체의 노화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질환인 만큼 이 질 낮은 수면은 인체의 항상성 유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이것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적인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개선하여서 당뇨의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나의 토대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병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몸에 익혀진 습관이어서 그게 마치 자연스럽고 내 몸에 맞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부분은 없는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단 음식을 좋아하고 밥만 먹으면 눕고, 그리고 나는 밥심으로 살아야 돼. 먹는 즐거움은 어디에도 양보할 수 없어. 커피는 아무래도 믹스커피지.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이야. 이런 식으로 나를 합리화하는 이런 것들은 없는지, 나의 토대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래서 나의 잘못된 습관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찰을 하는 것, 찾아내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어떤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형 교정입니다. 체형 교정이라고 했을 때 도수 치료를 받거나 추나를 받거나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 교정의 측면을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평소에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앉아 있는 자세, 걷는 자세, 누워 있는 자세, 이런 자세들을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체형이 틀어지다 보면 우리 몸에서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근육의 배치가 바르지 않게 되면서 몸이 틀어지고 어떤 호르몬 분비에 있어서도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바르게 해서 체형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내의 어떤 식사 문화의 개선, 너무 지나치게 외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집에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함께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때에만 약물 치료라든지 병원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당뇨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을 풀어간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당뇨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아버지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역으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가게 하는 것은 사실 고기보다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것이 혈당을 빠른 속도로 올리고 그리고 혈당이 비교적 높게 올라가게 하는데요. 이것은 실험을 해보아도 알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2시간 후에 혈당을 체크해보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이제 또 혈당을 체크해보고 이러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고기보다 탄수화물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혈당이 왜 높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고기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드실 때 밥도 많이 드시고 다른 것도 많이 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시되 버섯이라든지 채소류, 해조류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드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드시지 않고 주로 고기만 또는 고기와 탄수화물 이렇게만 드시니까 이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를 갖게 되는데요. 일단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것은 제가 탄수화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렇게 계속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탄수화물이 억울할 수가 있어요. 정말 착한 탄수화물도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어줘야 얘네들이 내 몸의 면역작용에 있어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된 탄수화물, 똑똑한 탄수화물, 면역 탄수화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 면역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단당류가 아니라 어떤 거친 곡류에 들어있는 것, 그리고 버섯류에 많이 들어있는 것, 이런 탄수화물들이 바로 면역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싸잡아서 다 이렇게
혼을 내면 안 되고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주로 단당류 이런 것들이 혈당을 많이 높이는데 단당류 중에서도 무엇보다 설탕이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빵이라든지 음식 모든 것들이 지나치게 달게 요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고요.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오렌지 주스, 무슨 과일 주스 이런 것을 마시면 건강에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 주스들의 그 한 병의 그 각설탕이 적어도 4개에서 8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잘 모르셨죠? 그렇게 우린 설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런 단당류들이 혈당을 높이는 가장 주된 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탄산음료라든지 그런 과일 주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과자류라든지 빵 이런 거 외에도 밥을 먹을 때도 하얀 밥, 그리고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혈당을 많이 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전분을 요리에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먹었을 때 단맛이 안 나니까 이거 전분은 혈당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분을 마음껏 풀어서 드시는데, 예를 들면 해물찜, 뭐 아구찜이라든지 꽃게찜이라든지 이런 거 드실 때도 전분이 굉장히 많이 풀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이것이 혈당을 높이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높이는 가장 주된 범위는 단순당, 즉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렇게 흡수가, 포도당의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약물의 오남용을 제가 들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당뇨가 너무 심하게 와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올라가도 아무도 당뇨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이미 당뇨가 시작되었고 인슐린 주사까지 맞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건 있기 힘든 일인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려서부터의 병력을 따라서 올라가 봤더니 이 친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이제 뇌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측두엽의 손상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이제 성격적인 면에서 다소 불편한 점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조금 산만하니까 과잉행동장애 ADHD 약을 복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나의 딸이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3살, 4살 때부터 ADHD 그 증후군에 관한 약물을 먹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약물을 먹이면 아이가 이제 가라앉고 오히려 축 처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절을 견뎌온 거죠. 그러면서 식습관에 대한 어떤 개선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니 물어봤더니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단 음식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탄산음료 좋아하고 이런 식습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말 당뇨가 치료하기 힘들 텐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왜 이 친구에게 당뇨가 왔나? 지속적인 어떤 약물의 그 남용이 내 몸의 어떤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식이습관이라든 생활습관이라든 이런 여러 가지 교정요법을 통해서 해보고 해도 안 될 때 잠깐씩만 도움받는 식으로 해야지, 조금 아프면 진통제, 조금 아프면 피로회복제, 이런 식의 어떤 약물 오남용, 이것도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기가 혈당을 많이 올리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 오히려 탄수화물과 고기 중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고기를 많이 드시면서 버섯류와 야채류, 해조류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신다면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뇨의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습관을 그대로 나의 토대로 삼고 그 위에서 나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토대가 건전하지 않다라면 내 토대를 튼튼하게 바꾸어서 나의 후손들에게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